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알고 그 당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 보고 부동산이 왜 올라갔었는지 왜 떨어졌었는지를 알고 우리가 2025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기초를 한번 잡아보기 위한 생각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는 제일 먼저 헌법을 만들었죠.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농지개혁법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과 지주가 있어서 대부분이 소장농을 하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재산이 누려왔던 사람들은 농사를 하나도 짓지 않고 소장농들이 그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그 수익만을 우리가 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그 시대인데 그것을 변경을 시켜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래갖고 전부 다 소장을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서 그때 소장농을 없애져 버렸던 거고 그래도 그거를 국가에서 매수를 해서 나눠줬죠. 소장농에게 나눠줬는데 소장농도 부동산은 팔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또 다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게끔 농지 매매 증명서를 만들어 놓고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띌 때에 농지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이 저 사람이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만이 농지 매매를 증명서를 띄워서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농지 자체는 농업인들끼리만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졌었던 거고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이 당시에 필요한 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때 지적법을 만들었습니다. 지적법은 1950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제가 보면 이게 왜 만들어졌나 봤더니 이 6.25 전쟁이 나서 부산에 피난 갔을 때인가 뭐 그때 만들었더라고요. 그 왜 만들었을까 봤더니 이 지적법은 세무서에서 지목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이 얘기는 국가에 세금이 없으니까 아니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려면 국민이 돈을 벌 수 있어야지 돈 버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건데 생산성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 지적법을 만들어서 그 땅을 어떤 땅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이때 지적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지적법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적법을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지목이 결정된 것이지 그 목적대로 지목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 지적법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지목이 결정된 겁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61년도에서 79년도인데 이때도 건축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이 건축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1961년도에 건축법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연역법령을 봤더니 그게 뭐냐면 조선시가지령이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조선시가지령이 있던 것을 그때 정식으로 건축법으로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승만 때는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9년도 48년도에 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건국을 했는데 1961년도까지 그 이승만 정부에서는 일제시대에 내려둔 조선시가지령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는 것을 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을 그때서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대한민국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적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적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적은 국토이용관리법을 만들어서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국토이용관리법은 농림적, 자연환경보존적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법 자체도 도시적은 도시계획법으로 관리하고 도시적 외의적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박정희 정부에서 제일 잘 만드는 법 중에 하나가 네 번째 공용주택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시게끔 되면은 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었죠. 그렇죠? 그럼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기 전에 보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은 북한에서는 토지를 전부 다 수용을 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파트를 지었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겉을 보면 집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북한의 6.25 전쟁 때 이주해 왔죠. 시골에서 먹고 살기 어렵다니까 서울로 오게끔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계천 이런 곳에 무허가 건물을 만립하고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서 대한민국에 이 무허가 건물을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북한의 김일성이가 선전하는 거예요. 자기네 아파트 지어놓은 거와 남한의 판자촌을 비교를 해갖고 남한에는 이렇게 판자촌으로 살고 있고 북한은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잘 살고 있다. 따라서 제1교포한테다가 낙원인 북한으로 돌아오라 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 경제력 자체는 북한이 조금 앞섰다는 것은 맞는 겁니다. 보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까지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가 보면 그 서울시장한테다가 어떻게 좀 우리도 청계천을 없애버리고 아파트를 좀 만들어보자 해갖고 시민 아파트 뭐 이런 거를 많이 짓다 보니까 허물어지게끔 된 거죠. 사실은 엄청나게 국제적인 망신이 어떤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이거를 정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왜?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그때, 누군지 몰라도 이 현재의 주택법, 공용주택법이라는 걸 제일 처음에 만들게끔 되는 겁니다. 이 얘기 보면, 우리가 보면, 우리 왜 현대의 누구죠? 정주영 씨. 정주영 씨가 현대조선을 만들기 전에 어느 외국의 어떤 큰 회사에서 배를 발주한다고 했더니 정주영 씨가 거기를 찾아갔다. 그 회장을 찾아가서 당신이 나한테다가 배를 만들라고 계약을 해주면은 내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조선소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 배를 만들어 주겠소. 이렇게 제안했다는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 그런 식의 얘기하면 사기꾼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믿고 그때 그 수주를 해줘갖고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현대조선에서 울산에 그 조선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박정희 정부 때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먼저 알게끔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강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아파트 땅을 지을 수 있게끔 공급을 했는데도 아무도 사지도 않고 찾아도 안 봐요. 강남을 갈 생각은 안 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결국에서는 보면 서울에 있는 인류 고등학교 있죠. 경기, 경북, 서울 이런 학교를 강남으로 옮기고 학원까지 옮겨도
강남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때 뭘 만들어내냐면 이 공용주택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놨는데 돈이 없어도 지을 수 있게끔 건설회사가 지을 수 있게끔 만드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경 씨를 불러갖고 이렇게 강남의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공용주택법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당신이 여기 현대 아파트를 좀 져라 하고 제일 처음에 짓게끔 한 것이 그게 뭐예요? 현대 아파트입니다. 그게 지금 70년도 중반에 지은 건데 제일 처음에 60평대를 짓고 80평을 지었거든요. 거기 지금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 60평이 80평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 우리 경제력이 년 개인으로 GDP가 500불밖에 안 될 때인데 지금 3만 몇천 불이 돼도 80평 커요, 안 커요? 60평도 크죠? 근데 500불이 안 될 때에 정정희가 거기 현대 아파트를, 압구정도의 아파트를 60평짜리고 80평짜리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용주택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를, 땅을 살 필요가 없이 사용승낙만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계약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금을 받아서 그 건물을 지어서 잔금을 받아서 땅까지 건물까지 다 넘겨주라.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건설회사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땅 하나도 사지 않고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만 받아서 건축허가만 받아서 신문 광고만 낸다 그러면 수십억의 계약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을 공용주택법이라는 걸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건설회사가 자기 돈 갖고 건물 짓지 말고 집을 원하는 사람한테 계약금을 받아서 짓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전 먼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그런 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에 못하고 들어가서 다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중히 불러갖고 여기 이런 법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어라 해갖고 짓게끔 됐는데 무슨 문제냐면 정정 씨는 사업가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지휘되니까 저희 되겠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보게끔 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일 처음에 공용주택법에 일반 분양을 먼저 해야 한다. 일반 분양이 안 됐을 때, 미분양됐을 때는 건설회사가 알아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먼저 하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 공동으로. 근데 미분양됐을 때는 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정정희는 처음서부터 분양할 생각 안 하고 그 당시에 60평짜리하고 80평짜리를 분양하면 살 사람이 있어요? 미분양을 만들어 놓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다 가서 조사한 건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필요한 사업 대상자에게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너한테 내가 미분양됐기 때문에 알아서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으니까 3천만 원 주고 팔을게 해서 사실상 1억짜리 아파트를 2천만 원에 3천만 원에 팔면서 뇌물성으로 쓰는 것이 내가 보면 그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압구정동 아파트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아파트를 짓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에 강남이라는 허허벌판에 그 아파트를 짓는 건데 그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그러니까 목재를 공급하는 사람이 어디였냐면 한양 목재에 있댔어요. 한양 목재에서 공급을 하면서 도대체 아무리 현대지만 여기다가 이 아파트를 지어서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납품을 했는데 그때 이 한양 목재에서 법을 딱 조사해보니까 공용주택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사전에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양 목재에서 그 배 회장이 목재는 목재대로 두고 한양 주택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바로 옆에 땅 주인한테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당시에 보면 32평짜리인가를 분양을 하는데 대대적으로 분양이 된 겁니다.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거는 60평짜리 80평짜리고 그 당시에 보면 조금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팔린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그때 좀 밀어주게끔 된 것이 하도 강남이 안 팔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있으려고 학원을 언제든지 옮겨온다든지 하는 그런 뒷받침의 지원도 물론 해주다 보니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때 건설회사 회장들이 또는 아무것도 모르던 회사들이 목재 회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설회사를 찾아갖고 외제차를 타는 거 보고 깜짝 놀라게끔 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벌었나 했더니 압구정동에 그 땅을 사지 않고 빌려가지고 한양 아파트를 20몇 평짜리를 분양을 해갖고 선금으로 그냥 몇십억이 들어오니까 보는 걸 보고 그때부터 자고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에 건설회사가 생기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뭐 한양주택, 삼호, 진흥, 한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건설을 많이 해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건설을 해가면서 전부 다 차례대로 잘 분양이 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제가 한양주택을 입사를 하고 79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한양주택에 입사를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쿠웨이트를 갔습니다. 쿠웨이트에 가서 한 6개월 근무를 했는데 본사에서 회람이었어요. 그 본사 회람이 그 당시에 본사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회람이 왔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회람이 왔습니다. 본사가 어디에 있는 아파트 32평형과 25평형을 분양해서 25평형은 분양이 되었으나 32평형이 미분양되어 지극한 자금난에 처했으므로 임직원 여러분께서 미분양된 아파트 32평 아파트를 2개 이상 추천하여 분양하는 시 1계급 특진을 시킬 예정이오니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은 미분양된 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협조 바랍니다는 것을 쿠웨이트 데까지 그게 왔다는 얘기는 그 보면 분양이 됐다가 안 됐다 일세고 그때부터 강남에 이제 뭐라고 얘기죠? 복부인이 생기는 시기가 이때예요. 보면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보면 그게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가장 기초되는 이 현재 주택법이 그때 만들어진 거라 이런 겁니다. 이 시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거는 누군지 몰라도 박 대통령만에서 나오지 않았고 누군지 몰라도 공무원이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해갖고 오케이 됐겠던데 그 당시에 상당히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걸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택을 이렇게 일조를 시킨 1등 공신이 이 주택법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살림법을 만들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내 땅 안에 내 임야라도 마음대로 비지 못하고 임야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목적으로 변경 못하게 하면서 산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게끔 만드는 것이 살림법이고 그 다음에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보는 법률을 만들어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를 갖고 있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강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고 매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현재의 농지의 가장 기본법을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인데 사실 보면은
제가 이게 아셔야 될 것은 제가 1978년도에 쿠웨이트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 1978년도에 우리 그 회사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쁘다 바빠. 그 다음에 천불소득을 바라보며 이런 것이 구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1978년도에 우리도 몇 년 있으면 천불소득이 올리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그 가지고 있어갖고 수출이나 이런 거를 많이 그 했던 것이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 보면 그 뭐라 그럴까 보면 수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은 우리가 원자재가 없으니까 가공 수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거를 만들었던 것이 내가 보면 박정희 정부인데 혹시 손 사장님 보세품이라는 거 아세요? 보세품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세품이 뭔지 아세요? 수출하고 아니 뭐, 이런 거 보면 그때 법을 원자재를 들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관세를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출하는 조건으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수출하는 원자재니까 원자재 수출하는 데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보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원자재, 천을, 좋은 천을 갖고 와서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청계천 뭐 이런 데서 많은 옷을 가공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재를 10톤을 수입을 했으면은 파는 것이 9.5톤은 팔아야지 다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짜투리가 0.5톤은 짜투리가 나간다 해서 9.5톤을 팔으면은 다 파는 걸로 여기고 관세를 면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짜투리를 아끼다 보면은 거기서 조금 남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금이 없이 원자재가 들어와서 파는 것이 그게 뭐야? 보세품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외국에다 수출해서 파는 것은 미국에서만 사주지 다른 데서 안 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거예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태원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다닐 때 이태원에 가서 보세품 하나 그냥 돈 좀 생기고 뭐 하면은 그거 하나 사 입는 것이 최고의 좋은 옷을 였던 것이 그게 뭐야? 보세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기초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두환 정부에서는 제가 보면은 전두환 정부가 잘했다고 보다는 그 앞에 그런 것이 다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부에서는 박정희 정부에서 그 고생했던 열매를 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82년도에 쿠웨이트에 있다가 82년도에인가 귀국을 했습니다. 81년도 거에 81년도인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 나갔더니 온통 데모에 하루 종일 데모야 하루 종일 시내 곳곳이 다 데모야. 제가 그 당시에 콩코드를 갖고 있었는데 콩코드 갖고 어디에 청계천 나갔다가 앞뒤에 이렇게 데모대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보면. 근데 내가 그 경찰이 있는 데서 옆에 이제 간신히 갖고 서 있었는데 저쪽에서 돌멩이가 하나 날라오다 보니까 내 앞에 옆에 있던 그 전투 경찰이 그 막 그냥 팍 쓰러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때 돌멩이 던지면서 다 그 데모대들이 진격을 해갖고 나는 데모대 쪽으로 이제 경찰 쪽에 있다 데모대 쪽이 됐어. 그리고 그 내 차 바로 옆에 경찰이 그 뭐야 맞고 쓰러져서 있었던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보면 데모대라고 돈을 그걸 던졌어도 경찰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죠. 정부를 향해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데모대 중에서 한 명이 두 명인가 딱 보더니 그 경찰을 일으켜가지고 내 차 옆에 있으니까 병원에 좀 갑시다 하고 데모대들이 그 경찰을 태워서 내 차에 태우더라고. 병원에 좀 갑시다. 그러면서 앞에 한 명 타고 뒤에 그걸 탔는데 앞에 있던 애가 이렇게 창을 내밀더니 손을 딱 흔들으니까 데모대들이 길을 쫙 피려주더라고. 그래갖고 나 차가 쭉 빠질 수 있도록 그런 데모를 했었던 내용이 보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이 입장에서 보게끔 되면은 이대로 내밀어 두다 보면 자기가 정권 유지를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보면 다시 말하면 학생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시작이. 이거 정권 유지를 못하게 한다 보니까 전두환이가 잘하는 거는 뭐냐면 군으로서 지휘, 윽박지르는 거 잘하다 보니까 한번 밑에 있는 놈들한테 야 내가 이러다 보니까 정권 유지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 좀 서민들을 달랠 수 있는 거 하나 좀 만들어 갖고 와봐. 하다 보니까 그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누가 또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 다 전세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세는 법으로 따지면 채권법에 들어가고 경매로 나오는 건 물권법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세를 들어가 있는데 집 주인이 대출을 해서 갚지 않으면은 그게 경매로 나오다 보면 누가 낙찰을 받으면은 낙찰 받은 사람보다 전세입자가 먼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입자가 먼저 들어와 있지만은 세입자는 채권법에 속해 있고 낙찰 받은 사람은 물권법에 속해 있다 보니까 물건을 가진 사람이 채권을 가진 사람을 돈 한 개도 주지 않고 그냥 내쫓아 버리는 것이 이 전세가꾼들이 자기 한 푼 못 건지고 쫓겨나는 것이 그 법이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전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없었냐면 그건 아니에요. 전세 등기를 하게끔 되면 같이 물건대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세를 들어가면서 전세 등기해달라 그러면 그 당시에 집주인들이 딴 데 가서 살아봐.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끔 됐어요. 왜? 법이 전세 등기를 주인한테서 인감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핵심이 그거예요. 법이 없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었지만은 그 법을 써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군지는 몰라도 전두환 정부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전세 등기 해달라고, 안 해주는 걸 해달라고 애쓰지 말아라. 계약서 쓰고 동해에 가서 확정일자만 받으면은 전세 등기한 거와 동일하게 법을 만든다. 법을 그렇게 바꿔줘 버린 겁니다. 그게 뭐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이때 전두환 정부에서부터는 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는 일이 없어진 건데, 저는 뭐 다른 거 얘기해. 이거는 내가 보면 전두환 정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전두환 정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법은 서민들을 위해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거 하나입니다. 뭐. 두 번째는 보면 이 이승만 정부 때에 농지 매매 증명서를 만들어 놓고 과거의 영농 경력을 보고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전두환 정부 들어서서는 첨불소득이 들어가는 시대거든요. 첨불이 넘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농사를 짓는 걸 먹고 사는 사람이 60, 70%였는데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를 만들어서 공장에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더 60%, 70%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농사를 못 지게 되면서 팔아야 되는데 농지 매매 증명서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지 매매 증명서가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농업인을 보호하는 법이었지만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살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는 보면은 농업인이 농사를 안 짓게끔 됐을 때는 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전두환 정부에서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만들어서 농지 매매 증명을 과거는 보지도 않는다. 네가 농지가 여태까지 농사를 안 졌었지만은 이제 농지를 사겠다고 약속을 하면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주마. 이렇게 법을 바꿔서 일반인들이 농지를 살 수 있는 길을 기초를 튼 겁니다. 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농지를 가지고 투기를 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km 이내에 6개월의 거주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라도 이제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하에 살 수 있게끔 해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던 농업인들이 농사를 안 짓게 되더라도 일부 농지를 팔을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 전두환 정부인데 이 다른 거 말고 두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과거의 영농 경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농 약속을 하면서 20kg에 6개월의 거주 조건으로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 맞는 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노태우 정부는 88년도에 올림픽을 만들었죠. 올림픽을 만들었는데 88년도 올림픽 하기 전에 혹시 김사님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가 4년마다 올림픽 하니까 88년도에는 우리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84년도에는 어디서 올림픽 했는지 혹시 아세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했죠. 그다음에 그거는 자유와 공산주의 국가가 따로 나뉘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국가가 같이 올림픽을 치렀던 겁니다. 이게 수준은 전두환 정부에서 했고 치르는 것은 노태우 정부에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취임하고 한 3, 4, 5개월 만에 올림픽을 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서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해도 수교를 해도 공산주의 국가는 수교가 없었던 건데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는 조선을 알지 스코리아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항상 공산주의 국가에다 전부 다 보낸 자료가 북한은 아파트를 지어서 잘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청계천에 무화 건물만 사진 찍어서 모든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전부 다 청계천에 판자촌만 있는 걸로만 인식이 돼 있어요. 왜? 수교도 하지 않았고 와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진을 보낸 것이 그런 사진만 봤으니까 전혀 그런 줄 몰랐다는 얘기인데 이때 공산주의 국가에서 올림픽을 하게끔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가장 단점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국가의 가장 단점 국가에서 하는 기반시설은 발달이 되는데 개인을 소비를 위한 소모품에 대한 것은 도대체 잘 못 만든다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의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적으로 로켓을 만드는 거는 잘 만들고 달나라 가는 거 뭐 이런 건 잘 만드는데 소모품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하는 화장품이나 스타기나 이런 거 하나는 제대로 못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배급제로 있다 보니까 뭐 표를 받아가지고 뭐 설탕 하나 사고 빵을 살려고 그러면은 1시간 정도는 기다리는 건 기본으로 줄 서 있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대한민국 와서 봤더니 앞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가도 1불에서 2분만 가지면은 1시간 2시간씩 줄을 주고 샀던 스타킹이나 빵이나 이런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그 공산주의가들 와서 보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보면 대한민국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소련이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했다가 철수를 하고 하면서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붕괴가 되면서 이 노태우 대통령 때 공산주의 국가가 전부 다 수결하게끔 되는 겁니다. 수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민주주의 국가에 미국이 대부분이었었는데 공산주의 국가의 소모품이 얼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물건이 잘 팔리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그쪽에서 많이 찾는 거예요. 보면은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불에서 4,000불, 3,000불 그러니까 전두환 초기에 시작이 1,000불이고 전두환 끝날 때쯤에서 3,000불이었는데
3,000불에서 지금 보면 노태우 때 5,000불로 뛰게끔 되다 보니까 거의 10년 사이에 1,000불에서부터 5,000불로 뛰다 보니까 1,000불에서 5,000불이면 차이는 4,000불밖에 안 되지만 5배라는 경쟁력이 생기면서 집값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누군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생기면 처음부터 우리 평론사장님 50억짜리 로또 복권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집부터 먼저 사죠. 집부터 바꾸죠.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0불에서 5,000불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집을 살다 보니까 집이 폭등하는 겁니다. 폭등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5개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 노태우 정부에서 가장 잘못은 그거예요. 보면 10년에 200만 원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20만 원씩을 건설해 나갔다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잡아갖고 이 집값을 잡아라 했더니 집값 잡는 것이 보면 우리 저 보면 그 기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공급으로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세금으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노태우 정부는 공급으로 잡는 방법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200만 원 건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으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참 잘했다 해야 되는데 이 발표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자마자 극대노한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불렀어요. 야, 10년 동안 뭐 얼마? 200만 원 건설한다고? 난 임기 지금 2년 반 남았어. 그러니까 10년 후는 다음번 대통령 때 하고 내 임기 때 잡으란 말이야. 어떻게 할래? 내 임기 때 잡을래? 집에 가서 해볼래? 잡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30만 원 공급을 잡습니다. 30만 원 공급을 잡아갖고 수용을 하면서 다 수용되지 않았는데도 일부는 미리 수용하고 먼저 공급 택지 개발해서 공급을 해주게끔 30만 원 공급을 잡다 보니까 기억나시죠? 시멘트 풍기 오래 없죠? 철근 부족하죠? 타일 부족하죠? 변기 부족하죠? 해갖고 그냥 난리 났었던 것이 그 당시에 5개 신도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면서 대신 말하면 개발이익 환수법도 만들었고 농어촌 도로정비법도 만들었고 마사회법 경영 경정 이게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당시에 뭐라고 하나 써나면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노태우 정부를 이건 내가 보면 규탄 안 할 수가 없다고 사설이 나왔어요. 도박도 이 노태우 정부는 무슨 정부? 도박 정부. 경륜, 경정, 뭐 그다음에 로또 뭐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면. 왜? 공급을 해도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넘치는 것이 또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투자할 돈을 회수시키는 것에서 사행산업도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지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또 하나 대책을 세운 것이 야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말고 주식도 있어 주식. 그래갖고 주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받으셨어요? 한전주, 포철주, 국민주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열 몇 개 주고 뭐 8개 주고 열 몇 개 주고 5,000원씩인가 이렇게 주면서 이것이 2, 3년 후에는 5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갖고 주식을 가르치는 시대가 노태우 정부 때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1,000불에서 3,000불로 가고 3,000불에서 5,000불 정도로 경제력이 뛰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간 것이지 그렇게 경제력이 뛰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부동산 뛰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올바르게끔 해서 그 공산주의국가 수교를 하고 수출품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경제력이 늘어난 거다 보니까 경제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이 올라간 것이지 경제력을 없으면서 부동산이 올라간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 노태우 정부 때에
김영삼 때 되면 때쯤 되면은 이제 만불이 됩니다. 만불이 되다 보니까 세계에서 돈 많은 곳에서 돈을 좀 빌려줘야 되겠는데 갚을 사람한테 빌려주지 안 갚을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만불이라는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 우리 돈 갖다 써 우리 돈 갖다 써라고 장기로 주지 않고 3년 5년 이렇게 단기채로 해서 연 2% 준다. 우리 옛만 해도 7% 10%일 때예요. 근데 2% 3% 준다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김영삼 정부 때 렌탈이라는 걸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데 대출을 해주는 게 뭘 가지고 대출을 해주냐면 거기에 있는 설비도 담보로 자꾸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남아 들어오게끔 될 때가 김영삼 정부입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것이 또 이런 게 뭐냐면은 전두환 정부에서 20km 내에 6개월 거주 조건이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는 20km에 6개월 거주를 없애버린 겁니다. 왜? FTA를 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농촌이 제일 잘 살게끔 경제력이 뛴 게 이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20km에 6개월 거주 없어지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다 보니까 농지를 돈 있는 사람이 농지를 사서 농촌에다가 전원주택을 짓다 보니까 전원주택 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공장도 짓고 창고도 짓고 많은 것을 짓게끔 된 것이 이게 뭐야?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부동산 실효,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도 했지만 부동산 실효권리자 명예에서 부동산도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건데 이 당시에 그 단기채를 많이 빌려 쓰다 보니까 그걸 한 3년 만에 갚으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외환보유가가 없어지다 보니까 막판에 김영삼 정부에서 이 뭐야 FTA가 일어난 것이 이게 시초가 돈을 갖다 쓰라고 해갖고 제가 공사를 했는데 대출을 갖고 했는데 뭐 갖고 대출해 주는데 그랬더니 공사하는 거 우리 공사하는 거에 난방 설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걸 담보로 자꾸 대출 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줬는 것이 김영삼 정부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보면 농촌의 경제가 완전히 살았다. 뭐 20km 이내 6개월 거주가 없어지면서 여기까지만 해야죠. 더 해요.